영화로 간 범죄학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면 아마 저는 뭐 미국에서 범죄를 다룬 영화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시대적으로 8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어, 너무 오래된 영화는 또 학생 여러분들 잘 기억을 알지를 못하실 것 같고, 또 너무 현대적인 것은, 너무 최근의 것은 또 크게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시간대를 좀 80년에서 한 2010년, 한 30년 동안으로 설정했고요. 또 범죄학적인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명한 범죄 영화로 다 여기 책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제 책에는 54편의 영화를 선별해서 올렸습니다만, 오늘은 11편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의 한계 때문에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제 소개도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좀 서툽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범죄학이라는 비교적 새로운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81년에 미국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유학을 가서 석사를 마치고, 87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대학에서 범죄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난 8월에 정년 퇴임을 하고, 우리 고려 사이버대학 김진성 총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기서 또 연구와 교육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고요. 그동안 뭐 범죄학이라는 게 사실 새로운 학문이라서 우리 한국에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 이유는 범죄학에는 새로운 신흥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었고, 미시간을 택한 이유는 미국에서 가장 범죄학이라는 학과가 먼저 생긴 최초의 학교입니다. 특별한 이유나 인연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선택의 결과는 지금 생각하기엔 잘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그러네요. 범죄학 박사학위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이유로, 제 능력보다는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32여 년을 학문을 한 사람으로서 학문적 범죄학 얘기보다는 실용적인 우리 면에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범죄학 얘기합니다.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가난하고 냉전 시대에는 전쟁과 기아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여론조사에도 사람들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냉전이 이미 이제 끝난 지 제법 됐고, 물론 뭐 신냉전 시작됐다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또 기아라는 것, 배고파서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아졌죠. 적어도 우리 사회만큼은. 물론 지금도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전쟁과 기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에서 조금 멀어지는 대신에, 그러면 범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범죄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제 범죄 문제 때문에 우리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싶은 장소에서 못 한다는 것이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싶은 시간에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삶의 질이 저하되겠냐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불필요한 비용도 많이 부담해야 되죠. 뭐 경비원을 써야 될 경우도 생기게 되고, 또는 보안 장치를 시설해야 되고, 캡스나 뭐 S1을 가입해야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뭐 스프레이를 가지고 다녀야 되기도 하고, 이런 호신용 장비도 사야 될 수도 있고, 걸어가도 되는데 택시 타야 될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욕구 단계설을 얘기했던 것, 슬로우라는 분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첫째가 생리적 욕구이고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이 뭐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그럽니다만, 근데 저는 늘 그래요. 잘못됐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이 신체적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욕구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일차적인 생리적 욕구조차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어떤 인간의 욕구도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 욕구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침해받고 위협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피폐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안전의 문제는 굉장히 인간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충분한 관심을 가졌느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학문적 범죄학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 범죄학을 좀 전파하는 것이 제 남은 그 시간에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지금까지는 뭐 이런 범죄학 입장에서 학문적 범죄를 연구해서 책을 한 10여 편 썼습니다만 요 근래 몇 년은 뭐 연쇄살인범 그들은 누구인가, 뭐 범죄의 진실과 오해, 또는 세상을 훔친 사기꾼 이야기, 지금 이번 보고 있는 뭐 영화 속 범죄 코드를 찾아라. 지금도 출판 중에 있습니다만, 인쇄 중에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네스북 범죄학이라고, 세계 최초의 교도소는 어디인가, 최대 규모의 교도소는 어디 있는가, 세계 최초의 연쇄살인범 누구인가, 뭐 이런, 기록으로 보는 범죄학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범죄학이라는 것이 학자들만의 어떤 그 학문적 그 논의에만 그쳤던 것이죠. 담론이. 이제는, 우리끼리 소위 말해서 학자라는 외계인들이 학문적 용어라는 외계 언어로만 그 대화, 소통하는 그런 학문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이 전통적 범죄학, 즉, 아카데믹 크리미널로지였으면 앞으로는 이제 이것이 아카데믹이 아니라 누구나 대중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크리미널로지, 범죄학, 즉, 파퓰러 크리미널로지, 대중 범죄학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런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화 속 범죄 코드를 찾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크게 어렵지 않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생존의 전제 조건이기도 한데, 근데 범죄학이라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학문적 또는 과학적 연구 방법 이런 데 매몰돼서 어떤 현실적 실용적인 문제인 범죄 문제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근데 학문이라는 것도 보시면 여러분 순수 학문 같은 것은 이런 학과 편제를 보시면 학과에도 영어로 뭐 디파트먼트라고 주로 쓰고 있는데 그 실용 학문들은 스쿨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예를 들어서 로스쿨이라든가 메디컬 스쿨이라든가 소셜 워크 스쿨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범죄학도 사실은 뭐 디파트먼트 쓰는 데도 있지만 미국의 큰 대학들 대부분 보면 스쿨 오브 크리미널로지 또는 스쿨 오브 크리미널 자스티스 또는 스쿨 오브 크리미널로지 앤 크리미널 자스티스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범죄학이라는 것은 어쩌면 이런 실용 학문이지 않아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학자들 사이의 범죄학이 퓨어 사이언스, 즉 순수 학문이었던 것이었지만 제 얘기는 이제는 순수 학문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applied science, 즉 응용 과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안전해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 합니다. 근데 안전에 대한 정의는 한참 해야겠다. 안전이라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안전이래요. 그러니까, fear라 그러죠. 어떤 두려움, 공포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때, 그때가 안전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범죄로부터의 안전은 뭘까요? 범죄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때, 언제 어딜 가더라도 내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을 갖지 않을 때, 그때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때를 한번 희망하면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왜 지금 제가 이렇게 범죄적인 학문을 이렇게 대중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우리는 범죄학자는 학자들이 자기들만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많은 일반인들이 사실 필요한 범죄에 꼭 필요한 일반 대중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상식적 언어로 된 일반화된 범죄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런 대중화된 그 언어로서의 지금 범죄학 지식이나 이론이나 내용들을 여러분 실생활에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범죄로부터 더 자유롭고 그래서 더 안전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 뭐 우리 4,500, 5천만 국민 중에서 과연 범죄학적 이론서를 읽으신 분이 몇 분 계실까요? 물론 비록 요즘 뭐 대중화 많이 돼서 일부 몇몇 스타 교수들이 언론에서 많이 비춰서 뭐 프로파일러라든가 범죄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이제 일상화돼서 많이 알고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피상적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범죄학도 이제는 일반화, 대중화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뜬금없이 영화가 나왔을까요? 범죄학의 대중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영화가 나온 것은 요즘 시대가 그 시각적인 정보가 가장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시각 정보를 원하기도 하고 또 많이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정보나 자료가 이용하는 것이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훨씬 더 편리한 도구이고 방법으로 활용되더라는 것이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면에서 우리 범죄학이 한편으로는 비주얼 크리미널리지라는 얘기를 해요. 즉 시각 범죄학이라는 얘기까지도 할 정도로 범죄학의 연구와 그 전파에 있어서도 그 시각적인 것을 강조하죠. 사실은 학자들에게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뭐해요? 연구 논문을 썼습니다. 학술지에 실었습니다. 그 학술지는 우리 일반인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연구한 결과를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연구도 중요하지만 근데 바로 이런 대중화된 범죄학 또는 대중들에게 도움이 되는 범죄학적 지식과 내용을 전파하기 가장 쉬운 게 바로 시각적인 매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 보시서 잘 아십니다만 CSI라든가 뭐 LA 로우라든가 NYPD 블루라든가 이런 경찰 범죄 관련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모든 것이 대부분이 다 성공적이라는 것이면 이런 스크린과 범죄의 연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범죄의 대중화에 필요한 수단이고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이런 다만 이런 게 아니라 범죄학 학문 세계에서도 사실은 이 하나의 어떤 하위 학문이라 그럴까요? 범죄학의 하위 학문으로서 예를 들어서 개량 범죄학이다, 페미니스트 크리미널리지다, 뭐 환경 범죄학이다 이런 것처럼 파퓰러 크리미널리지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뭐 영화만 이런 범죄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중매체라 그러죠.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시민들은 범죄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접하고 있죠. 근데 일반 시민들이 사실은 범죄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중매체에 비춰진 보도되는 그런 그림을 보고 범죄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언론에 비친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 사회 범죄 현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왜곡된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죠. 이유는 뭐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죠. 구독률이라든가 시청률에 굉장히 급한 사람들이 언론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것, 이런 폭력적인 것들을 주로 언론에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걸 접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그 사회처럼 보이는 그런 왜곡된 이미지를 갖기 마련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외국의 범죄학자, 저명 범죄학자 초청해서 보면 그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천만이 넘는 이 대도시 서울에서 생전 처음 와본 외국인이 말도 통하지 않는 데서 밤늦게까지 돌아다닐 수 있고 술집에 술 먹고 취한 채로 걸어다니다 안전한 나라는 참
없다. 서울처럼 안전한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비교적 안전한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외국인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그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언론은 왜곡된 보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실제 범죄 현실하고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다르더라는 거죠. 여기 보면 제가 가끔 보지 왜곡됐다는 어떻게 왜곡됐냐면 그거에 보면 볼록 렌저도 있고 오목 렌저도 있죠. 볼록 렌저는 크기보다 실제보다 커 보이고 오목 거울은 작게 보이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범죄는 그 노상 범죄 강도나 뭐 이런 선정적 폭력적인 것들은 사실보다 크게 보이는 볼록 거울에 비춰지고 언론을 통해서 또 화이트 칼라 범죄라든가 엘리트 크라임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보다 더 적게 보이게 오목거울에 비춰지죠. 그런 왜곡된 인상을 갖고 있기가 좀 십상이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언론 외에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사실 언론이 범죄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기능보다는 범죄 문제 해결책으로서의 언론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 중에서 사실은 요즘은 그 신문지 읽는 사람보다는 우리 태블릿 PC를 통해서 아니면 손안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 기사를 공유하고 읽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렇게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사실 디지털 정보를 이용한 매체를 이용한 범죄 문제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고 또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에 이제 비주얼 크리미널리티라는 것들이 생겨날 정도로 많이 활용되고요. 그래서 가장 디지털 중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쉽게 와닿고 보편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인데 영화라는 건 비교적 긴 시간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또는 그 이상 동안 같은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를 통해서 범죄를 소개하고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이해시키는데 가장 좋은 매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CSI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범죄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이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동시에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프로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세이프티 넘버 원 같은 프로가 예전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 뭐라 그럽니까? 인포테인먼트라 그러죠. 인포메이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 합쳐서 정보와 연애를 동시에 이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피해 예방을 방지해주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제공해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요즘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매스 미디어는 대중매체는 사실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두 가지 정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범죄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걸까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보면 청소년 범죄자들의 경찰에 붙잡혔을 때 너 어디서 이런 거 배웠냐라고 얘기하면 최불암 선생님이 했던 뭐 수사반장이라는 프로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70년 수사반장 보고 배웠다 얘기합니다. 단적으로 언론이 범죄의 원인으로서 작용하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뭘 할까요? 범죄를 학습하고 그 학습한 범죄를 모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의 학습과 모방이라는 측면에서 언론이 범죄의 원인으로서 크게 지적받기도 하죠. 근데 이 학습이라는 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대부분의 행위는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것도 수영을 하는 것도 다 배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다못해 그런마도 그렇고 젓가락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서 하는 것들인데 범죄도 이런 학습의 결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학습을 우리 예전에는 뭐 친구를 통해서 밀접한 친구는 접촉을 통해서 학습한다고 서덜랜드는 범죄학교 얘기했습니다만 요즘은 그거보다 오히려 이런 대중 매체를 통해서 학습하는 게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요즘 뭐 이게 팬데믹 사회에서는 더더욱이나 이제 이런 매체의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언론이
범죄의 학습과 모방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많습니다. 언론학자들이 이제 저널리즘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죠. 언론학자들이 보면 사람들이 신문이나 비디오나 텔레비전의 어떤 폭력성 또는 폭력적인 범죄에 많이 노출됐다는 얘기,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읽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일수록 폭력적인 행동에 가담할 확률이 훨씬 낮이더라는 이런 연구를 내놓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럴까는 뭐 해석은 다릅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그렇죠. 워낙 폭력적인 장면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사람들이 폭력에 둔해진다는 거죠.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또는 웬만한 것을 폭력으로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일 수도 있고, 또 좀 맞아도 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그런 폭력의 부문화가 생성이 되게 된다는 이런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의 어떤 대중매체의 어떤 폭력성 그 보도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범죄 보도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적나라하게.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더더욱 있어지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범죄 실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이유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폭력에 많이 노출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둔해지기 때문에 폭력을 용인하는 수준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매라는 얘기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 그게 바로 폭력을 받아들이는, 그럴 수도 때릴 수도 있고 아무 그 정도 맞을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폭력을 용인하는 톨러런스 레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폭력을 더 조장하는 뭐 원인이 된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언론이 그러면 범죄의 원인으로만 작동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cure for cr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솔루션, 범죄 해결책으로서 언론이 많이 지금 우리는 부족한 면인데 많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 광고, 뭐,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크라임 독이라든가 뭐 맥브리프라든가 크라임 바이트라든가 굉장히 공익 광고나 공익적인 그런 범죄 관련 프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시민들에게 범죄로부터의 안전, 또는 어떻게 나 자신을 보호할까, 가정과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까,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주의하도록, 또, 홍보가 있죠. 또는,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없어진 겁니다. 뭐 경찰 25시라든가 경찰청 사람들 같은 이런 방송들이 있었고, 이런 것을 이런 방송을 통해서 범죄자를 우리가 공개 수배하게 되고, 시민들이 제보를 받아서 검거해서 처벌하게 되고, 그러면서 잠재적 범죄자들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되면 온 시민이 날 지켜보고 있고, 언론에서 날 관심 갖고 보고 있어도 신고를 할 것이거나 금방 잡히겠다, 그래서 범죄를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범죄의 동기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언론이고, 언론이 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요즘 뭐 대중문화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까 대중문화가 범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청소년 비행 같은 걸 우리가 하위 문화, 부문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면, 그 범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부분, 어떤 사람, 어떤 시대에서는 그것이 자기들만 문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류 문화에서 보면 그것이 하위 문화, 부문화인 것이죠. 그런 것처럼 대중문화와 범죄도 관련이 깊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칼추럴 크리미널, 문화 범죄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론 얘기처럼 culture as crime 또는 crime as culture라고 그러죠. 범죄로서의 문화와 문화로서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공격적인 폭력적인 뭐죠? 랩 뮤직이라든가 힙합 뮤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미국에서 보면 미시간에 그 에미넴이나 그러나 이런 친구들이 가사들을 보면 상당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라든가 뉴욕 도시에서 예전에 지금 없습니다만 뉴욕 지하철의 어떤 낙서, 그래피티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다 한편은 자기들의 문화인데 우리 주류 사회에서 보면 그것이
일탈입니다. 범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로서의 범죄, 문화 그 자체가 범죄이기도 하고 범죄가 또는 문화이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하는 범죄학이 문화 범죄학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뭐 클린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기자회견에 그런 MTV와 기자회견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리화나 해본 적 있는가 물으니까 해본 적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도 하고 해볼 생각이 있느냐 기회가 주어진다면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리화나는 청소년들의 일종의 어떤 통과 의례나 문화가 됐는데 사실 지금 마리화나가 범죄이죠. 물론 미국에서 여러 주에서 이제 합법화 시킨 주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문화 범죄의 관계고 그걸 연구하는 것이 컬처 크리미널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대중문화로서 영화가 이렇게 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반면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의 해결책으로서 영화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범죄와 영화의 모순적 관계라고 제가 서브 타이틀 달아놨습니다만 여러분 보시면 그런 게 있어요. 영화 속에 비춰진 범죄와 범죄자 또는 영화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형사 정책 또 형사사법 제도 그 기관에 종사하는 경찰관이나 교도관들 같은 사람들에 대한 시민의 어떤 인식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CSI를 보면 미국 CSI 보면 어떤 범죄든 해결되지 않는 사건, 어떤 범죄자든 잡히지 않는 범죄자가 없습니다. 보시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력범죄 일어나고 범인 검거가 잘 안 되고 미제 사건 남게 되고 하면 시민들이 그러죠. 아니 미국 CSI는 잡히지 않는 범죄자가 하나도 없고 미개인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경찰은 왜 그래? 안 하는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 비친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사실처럼 받아들이죠. 이건 뭐 이름하여 우리 학문적으로는 프레이밍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시민의 어떤 인식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대표적인 것들이 뭐 요즘 전자발찌 같은 논쟁이라든가 또는 조두순 얘기라든가 또는 각종 성폭력에 관련된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론이 우리 시민의 인식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죠. 근데 이런 영화라는 것이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등장을 하느냐? 영화 속의 상상인데 사실은 그 상상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 오늘도 뭐 소개하겠습니다만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 나왔을 때는 정말 무슨 얘기입니다.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였는데 그것이 전부가 다 현실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많이 들어서 아시는 프로파일러 얘기인데 프로파일링입니다. 지금은 뭐 프로파일링이 범죄 수사에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수사 기법의 하나로 이제 등장할 정도로 일상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속 상상이 사실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것이 어쩌면 영화 속 그 상상이 범죄 해결을 위한 프로파일링 해결을 위한 현실적 기법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화 속 상상이 사실은 새로운 범죄 수법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뭐 이따가 소개할 영화 중에 하나가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인셉션의 경우 사람이 꿈속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꿈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꿈을 생각을 훔치는 겁니다. 이제 일종의 우리 산업보안회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하이텍 소위 말해서 최첨단 범죄 수법을 우리 학습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영화라는 것이 사실은 순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역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적 경계라는 그런 타이틀을 뽑아본 것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소개할 영화들 보시고 과연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범죄학적으로 어떤 순기능이 있을까 아니면 역기능이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시자고요. 맨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여러분 뭐 잘 이건 조금 오래된 영화라서 저는 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드랜드라고 우리말로 이제 황무지라고 소개를 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73년도 영화입니다. 73년도 영화인데 실제 연쇄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재미나는 것은 연쇄 살인이라는 얘기를 이용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범죄에 관련된 작은 통념이라 그러죠. 뭐 미스라 그러죠. 이런 신화 내지는 통념을 만드는 그런 그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영화적 그런 가치를 더 강조하다 보니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범죄학적인 코드가 있다. 첫 번째는 연쇄살인마의 공통적 성격이 뭘까? 연쇄살인마든 다 요즘 얘기하는 뭘까요? 잔인한 살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쟤 사이코패스 아닐까? 또 요즘 좀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보다는 조금 빈도가 적습니다만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도 하죠. 글자 그대로 둘 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반사회적 인성장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연쇄살인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인성이 퍼스널리티가 정상이라면 그럴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친구들이라는 거죠. 근데 뭐가 사이코패스고 그럼 뭐가 소시오패스일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아마 유전적인 그 생물학적인 유전적인 요인이 더 강조된다면 소시오패스는 환경적 요인, 후천적 요인이 더 강조되는 그런 얘기일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쇄살인범의 어떤 그 공통적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이 영화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한 가지 범죄학으로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연쇄살인마가 되고 살인범죄를 할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 통제라는 거죠. 사람들 그죠. 여러분 우린 누구나가 다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성선설은 착한데 나빠졌다는 것이고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나쁘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우리 다 범죄를 할 수 있는 능력 있고 동기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왜? 내가 범행을 함으로써 잃어버리는 게 잃게 되는 게 많다. 어떤 걸까요? 부모의 관계, 학교의 관계, 직장인 관계 이런 걸 다 상실하기 때문에 범행을 할 수 있음에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통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연쇄살인마를 비롯한 범죄자들은 그런 사회적 통계를 안 받거나 적게 받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학교도 없다, 부모도 없다, 가정도 없다, 직장도 없다. 범죄를 통해서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범죄를 통해서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범행을 더 쉽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청소년 범죄자 중에 많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뭘까요? 결손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전념해야 될 가족도 없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부모인데 부모나 가정이 없다. 그래서 나에게 일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사실 사회 통제가 중요한 범죄 요인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보면 제가 생전 처음으로 한번 책을 한 번역을 번역을 한 게 있는데 이제 Anatomy of Violence라고 해 폭력의 해부라는 책인데 저하고 갑장 친구가 나하고 나이가 동갑 미국 친구 하나 있습니다. 닥터 레인이라는 친구인데 유펜에 지금 학과장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심리학과 뇌과학을 심리학자로서 범죄학과 뇌과학을 연계해서 연구하는 분인데 이 친구가 쓴 책에 번역을 해봅니다. 그걸 제가 한국에 좀 번역 좀 해서 내면 안 될까 그래서 오케이 내줬는데 여기서 이 친구가 재미난 걸 제안합니다. 대개 이 심각한 범죄자를 보니까 가정이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들라는 거죠. 아기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부모,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모, 잘못된 부모들 때문에 아동이 잘못되더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극단적인 제안을 해놓죠. 뭐요? 부모 면허 제도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부모 훈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국가고시를 받아 합격한 사람만 자식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약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늘 교육받고 다이어트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되는가? 부모 교육은 중학교, 국민학교, 대학에서 가르치는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부모 교육을 받고 그 받은 사람만 자녀를 갖게 해서 자녀를 잘 기를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제안을 할 정도로 중요한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얘기하고 그게 지금 얘기하는 사회 통제가 얼마나 범죄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오범죄라는 것 정오범죄를 또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뭐 강남역에서 여혐 이런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나 특정 집단의 특정 인종에 대해 정오가 동기가 된 범죄들. 그러면 그게 묻지마 범죄입니다. 그 집단에 속했던 이유 하나로 또는 어떤 KKK단에게서는 뭐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실은
범죄의 표적이 되는 그런, 왜 그럴까? 사회적 증오 때문에 누구에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 범죄를 당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묻지마 범죄, 어떤 무동기 범죄라고 얘기하죠.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증오 범죄,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서 범죄 예방이 힘들어요. 근데 일상적인 범죄라면 내가 누구한테 원수지지 않고 치정당할 일 하지 않고 속이고 때리지 않으면 나도 범죄를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동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증오범죄 아무 잘못이 없어도 그런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지. 이게 이제 이 영화에서 보여준 범죄 코드 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가 이게 우려하는 게 이런 거죠. 영화나 어떤 그 범죄 보도와 관련된 우리 걱정하는 것이 바로 범죄자, 영화 범죄자들, 주인공인 범죄자들이 영웅시되고 미화돼서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재미난 걸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뭐죠? 모래시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당시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장래 희망이 뭐였냐면 최민수였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을 정도가 있었고 또 유명한 그 신창원 신드롬이라는 게 있었죠. 신창원이라는 친구 교도소에 탈주해서 한 1년여간 도망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만 신창원이 입고 있었던 티셔츠가 뭐 불티나게 팔렸던 적도 있고 우리가 영웅시대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죠.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런 요소가 있어야 흥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미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소년 사업에 대해서 얘기죠. 청소년들 요즘 우리 쉽게 보고 있는 경우죠. 촉법 소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12살 미만 아이들이 잔인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처벌할 수 없다. 일부에서 이 말이 되는가 얘기하고 일부에서는 아이들이라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만 과연 우리가 이런 촉법 소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그 코드를 이 영화에서 엿보고 지금 우리가 이런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외국에서는 이렇게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연령을 낮추기도 하죠. 과거에는 우리도 14살에서 12살로고 외국 일부에서는 9살까지 낮춥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책을 도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범행의 심각성에 따라서 처벌을 하고 안 하고 정하자. 그래서 강제로 양형을 판사에게 요구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되기도 하죠. 또 여기서 재미나는 것은 그 여주인공이 이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주범인가? 아니면 남자에게 이용당하는 피해자인 또는 아니면 공범인가? 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소위 말하는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인질로 잡히는 피해자가 자신을 인질로 잡으면 인질범에 동조하는 것, 이해하고 공감하고 동조하고 그 편을 드는 그런 심리 현상을 우리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그러는데 이 여주인공도 그런 스톡홀름 신드롬의 피해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는 거죠. 이게 주범으로서 어떤 여자 주인공이 주범으로서 공범인가 아니면 스톡홀름 신드롬의 피해자인가 라는 그런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브레이크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미국 대학생들이 1년 열심히 일해서 알바해서 돈 벌어서 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어딜까요? 봄방학 때 제가 있던 뭐 미시간 같은 이 추운 한겨울에 플로리다 마이애미 비치에서 해수욕하는 국민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돈 모아서 남쪽으로 플로리다도 여행 가는 게 봄방학 때 그게 꿈인 친구들인데 그게 바로 스프링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지 못한 여대생들이 우리도 남들 다 아는 그런 봄방학 때 플로리다 여행 가자.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도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4명에서 범행을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해 유흥비 조달 마련을 위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면 이 영화 포스터 보시면 알지만 비키니 사람이 20살짜리 여대생들이 총을 들고 총기로 살인 행각을 벌이는 그런 영화예요. 과거 여성범죄라 그러면 뭐 그냥 독살이라든가 이런 수법도 달랐는데 총기를 사용한 살인극을 벌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참 그러니까 놀랍게 다가왔던 겁니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영화는 비교적 최근 겁니다. 2012년 작품이니까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과연 제일 중요한 사람 누굴까? 과거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부모님이겠지만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친구가 가장 중요한, 자신이 가장 중요한 다른 타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친구 잘못 만나서 타락하는 경우들도 있고, 친구 잘 만나서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우리도 뭐 우리나라에도 여학생들 많이 중고등학교 여학생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유명 브랜드의 외투를 입어야 되고 메이크를 찾게 되고 화장을 하게 되고 뭐 이런 데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또는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엿볼 수 있는 범죄학기 코드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 비행은 혼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둘 이상의 집단이나 단체로 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행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비행이 이제 특징이 예전에는 뭐 범죄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나 또는 동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동기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재미삼아서 하는 그런 비행이었는데, 오히려 이 영화에서 청소년들의 범죄 뚜렷한 목적이 있으면 뭘까요? 유흥비 마련을 위한 어떤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범행을 하는 철저히 계획된 그런 공리적 계산된 범죄라면서 청소년 비행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 범죄도 아까 얘기했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범죄, 매춘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도박이라든가 잘 보이지 않는 범죄였는데, 수법도 독살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주범으로서, 공범이 아니라 주범으로서, 독살이 아니라 총기 살인으로서, 눈에 잘 뜨이지 않는 범죄가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살인 범죄를 하더라? 이런 여성 범죄도 이제는 변화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영화에서 여러분 이제 하나 재미나는 것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세상이 바뀌었냐면, 아직도 우리 사회는 남성 주도의 세상인데 이 영화에서는 여자가 주인인 여성 주도의 그런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 특히 범죄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남자들이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여자들이 주인공이고 남자는 공범입니다. 대부분의 영화에서 범죄자는 흑인으로 많이 묘사가 되는데 여기서는 백인입니다. 백인이 주인이고, 그다음에 흑인은 백인의 조력자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진 그런 그 현실을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어떤 거냐면, 사실은 예전에 범죄자는 특정한 인종, 특정한 나이, 특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여대생, 백인 아저씨부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은 다 범죄를 하더라는 것이죠. 정형화된 범죄자가 없어졌다는 그런 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한편은 예전에 범죄자 그러면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 많이 배우지 못한 학력이 낮은 사람, 잘 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 대도시 어떤 우범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 찾죠. 그걸 우리가 레이셜 프로파일이나 그래요. 인종 편견에 의한 수사 관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심화시키셨는데, 이런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바뀔 수 있는 그런 면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프 미스라는, 여러분 얘기를 들어봤나요? 강간 폭력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강간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저는 쓰기를 싫어합니다. 강간이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이거는 강간이라는 얘기는 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성폭력이라는 말은 폭력을 강조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성폭력이 옳습니다. 성폭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강간과 관련된 잘못된 폭력들을
통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제공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잘못된 우리 강간 통념에는 그러니까 술 취한 여성 예를 들어서 오히려 유인했다라든가 이런 피해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지극히 남성 주도적인 그런 잘못된 생각인데 이 영화에서도 비키니 촬영의 여대생들 술이 취해 있는 여대생들은 성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하느냐면 일반 살인이나 폭력은 자기 방어가 있을 수 있어요. 셀프 디펜스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해칠 수밖에 없다. 근데 강간은 저 사람이 나를 내가 저 사람을, 저 여자를 강간하지 않으면 나를 죽일 것 같아. 내가 강간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기 방어라는 개념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셀프 디펜스가 불가능한 것이 성폭력인데, 아직도 남성 주도적인 시각에서 보면 여성의 책임을, 여성의 어떤 그런 역할을 자꾸 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혹시 그런 부분을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술 취한 비키니를 입고 술이 취한 여성이라도 나 성폭행하세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그런 그 범죄적 코드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재미나는 것은 rational choice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카고 대학의 하워드 베크라는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경제학상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범죄자를 연구한 겁니다. 범죄자를 연구해서 경제학상을 받는 게 재미있죠. 어떤 거냐면 범죄자가 범행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범행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죠. 합리적이라니까. 합리적인 게 뭘까요? 계산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이 쾌락이 고통보다 크고 이익이 손실보다 크고 이익이 비용보다 큰 것을 인간은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보는 짓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는 범죄를 통해서 손해보지 않고 이익이 크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이거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제 그런 합리적 선택을 난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보면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함으로써 잃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범죄자들은 잃을 것이 없어서 범행을 선택한다. 그런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얘기인데 전설적인 사기꾼 얘기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입니다만, 뭐, 감독도 유명하고 배우도 유명한 탐 행스하고 디카프리오 주연입니다만, 실제로 19살도 20살도 안 된 청소년이 19살부터 세계적인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는 남자의 얘기입니다. 에버그네일이라는 유명한 전설적인 사기꾼입니다. 항공사의 조종사 노릇도 하고 의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신분 사기입니다. 신분을 속여가면서 사기를 행각을 벌여온 그런 친구를 영화한 것이죠. 정말 전설적인 겁니다. 더 전설적인 것은 사실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인 것도 전설적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형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고 FBI라는 미국 연방수사국에 특별 채용이 돼서 직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사기 범죄 수사에 자문 역할을 하는 그런 신분까지 되고 또 외국에서 검거돼서 처벌받다가 미국으로 송환되면서 송환된 비행기에서 송환되어 오다가 비행장에서 도주하는 이런 면까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전설적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뭐 사기 수법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가지 재미나는 것은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과학 기술과 범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과학 기술이 우리 범죄 사건의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지금처럼 과거에 잡히지 않았던 범죄자를 잡습니다. 뭘까요? DNA, 유전자 분석 또는 지문. 예전에 쪽 지문으로는 안 됐는데 요즘은 조금의 지문만 있어도 다 감식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과학 기술이 이렇게 범죄 문제 해결책으로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CCTV도 마찬가지로 한편은 과학기술이 오히려 새로운 범죄의 수법을 제공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과학 기술이 오히려 범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도 하죠. 예전 같은 경우에 가끔 피싱이 없었죠? 지금 여러 번 있어요. 신용카드 범죄, 신용 사기, 사이버 범죄, 이런 것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범죄입니다. 소위 말해서 신종 범죄나 하이텍 범죄는 과학 기술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은 과학 기술이 오히려 범죄 문제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아까 얘기했던 지문감지 CCTV라든가 유전자 분석 등 여러 가지, 원주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데 가보시면 놀랄 정도로 지금 과학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과학 기술이 없었으면 해결하지도 못했던 범죄들이 많이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보면 해결책으로 과학 기술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 기술은 어떻게 보면 범죄와 관련해서는 양날의 칼 같은 겁니다. 문제는 과학 기술이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과학 기술을 제대로 사용하면 좋고 잘못하면 범죄의 흉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죠. 아무리 좋은 롤스로이스 같은 고급 승용차라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흉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살인 도구가 되지. 그래서 잘 쓰면 최고의 어떤 승용차가 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문제의 원인이나 해결책이나는 과학기술이 활용하는 우리 국민 사람들의 손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 다음 지능과 범죄. 여러분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러죠. IQ가 낮을수록 청소년 범죄가 되는 확률이 높았다. 실제로 과거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소년에 수용되는 소년원생들의 어떤 IQ 지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2자릿수가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만, 실제로 그러면 지능이 낮으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은가? 과거에는 그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능과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반기를 들게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19살 아이가 그런 전설적인 범죄를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머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능 지수가 높아야 범죄를 잘할 수 있는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과학 기술과 범죄, 또 현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지능의 관계는 지능이 낮아서 범죄가 더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범죄 유형에 따라서는 지능이 높아야 할 수 있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버 범죄는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능이 낮은 건 아닌 높은데도 못해요. 왜?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 수법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리가 좋아야만 할 수 있는 범죄가 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지능과 범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범죄가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범죄도 국제화 하고 있다는 것. 즉 다국적 범죄, 국가 간 범죄, 국제적 범죄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소위 말해서 범죄라는 것이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화도 보면 스웨덴부터 유럽, 카나다, 미국 여러 나라와 관련된 범죄 행각을 벌입니다. 예, 에버그네이드라는 사기꾼이 그래서 인터내셔널 크라임이나 트랜스내셔널 크라임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범죄가 이렇게 국가 간 경계를 허문다면 우리가 범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가 간 국제적 공조가 필요해지죠. 사실 그래서 그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범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 영화의 재미나는 것은 여러분 형벌에 대해서 형사정책이 궁극적인 목적이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에버그네이드라는 이 사기 범죄자에 대해서 나라마다 교도소에서 형벌을 제공하고 형벌의 그 목적을 달리해요. 프랑스는 사실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사회 복귀가 아니라 얘는 죄지혜성 처벌을 강조하는 것이고, 반면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처벌할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사람으로 교화 개선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은 양쪽 다 혼용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래서 사실 근데 왜 그러면 나라마다 이렇게 형벌을 가하는 목적이 다를까는 형벌의 목적도 인간의 본성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뭐라 할까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보는 경우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도 없어. 이미 나는 내가 성별, 남자와 여자, 그다음에 혈액형이 정해져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혈액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범죄도
범죄자로 태어나고 결정되어졌다. 따라서 그런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사람은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치료하고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고, 반대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지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먹을까 선택하고, 내가 오늘 공부할까 말까, 모든 건 네가 선택하는, 자유의지에 선택하는 것이고, 범행도 이 자유의지 선택에 대한 결과면 책임을 져라. 알아서 형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형벌에 대한 관련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여기서 중요한 그 사기 종목 중에 하나가 신분 위조입니다. 아까 검사, 의사, 그다음에 조정사, 비행기 조정사의 신분을 사기치고 다녔거든요. 그게 어떻게 신분의 자기 아이덴티티, 페이크 아이덴티티죠. 소위 잘못된 허위 가짜 신분증 사용해서 이렇게 썼는데, 한 번도 신원조회가 걸리지 않고 발각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공항에서도 보안이 허술하고, 그래서 아하, 공항 보안이라든가 시큐리티 보안의 중요성이 부각됐던 그런 영화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에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글자 그대로 월가의 양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월가라면 정권 거래가 이루 금융의 캐피탈이죠. 세계적인 금융의 수도라고 얘기할 텐데, 여기도 이제 디카프리오가 주연했고, 뭐 봉준호가 연기하는 스콜세이지 감독의 영화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권가에서는 사실은 탐욕적인 사람들이 정권가에 돈을 많이 벌고 이렇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이코패스 그 진실과 오해인데,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사이코패스도 많다는 거죠. 사이코패스 중에 연쇄살인범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월가 같은데 이렇게 주요 기업의 CEO 중에 약 4%는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다는 얘기도 해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1% 미만인데 성공한 CEO 중에서 4%까지도 사이코패스들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런 면을 보여주는 거죠. 범죄는, 세상의 범죄는 우리가 알기로는 그죠? 남의 돈 뺏고 훔치고 때리고 하는 어떤 그런 노상 강도만 우리 생각했었는데, 배우지 못하고 이런 직업이 없고 가난하고, 근데 보니까 억만장자 부자들이 최고의 학력을 가진 MBA 자격증 학위는 무조건 다 갖고 있는 그런 고학력 아주 엘리트들의 범죄도 짠한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죠. 그게 바로 화이트 칼라 범죄, 그 다음에 엘리트 디비언스, 즉 엘리트의 일탈 행위를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뭘까요? 정권가의 사람들도 마약도 하더라. 또 정권 사람들이 자금 세탁 많이 론더링 자금 세탁의 또 많이 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화이트 칼라 범죄, 왜 정권가 사람들이 그럴까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그 이익의 극대화의 수단과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요즘 기업하는 사람 그러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 다 내고 지키고 다 지키고 어떻게 돈 벌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죄의식이 중화되는 거죠. 그래서 월가에서 오래 근무하다면 죄의식이 좀 약해질 수 있다. 내가 다 지키고는 준법으로서 내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그런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만 그러냐, 다 하는데라는 이런 이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죠? 모럴 해저드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영화에서 재미난 것은, 여러분 잘 모르죠. 교도소에 가면 다 같은 교도소고 모든 범죄자 다 똑같이 취급되는 줄 아시지만, 사실은 교도소를 우리가 구분을 해요. 사실은 어떻게 할까요? 자유의 제한과 통제가 가장 강한 곳에서 비교 자유롭게 내버려두는 교도소까지, 좀 스큐리티 보안 등급에 따라서 슈퍼 맥시멈, 소위 말 예전에 우리 청송 보호감호소처럼 꼼짝도 못하게 중범자 징벌방치는 이렇게 철저하게 감시하고 하는 데서부터 미국에서 우리 개방교도소, 우리 예전 천안에 있었으면 개방교도소처럼 비교적 자유롭게 도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보안이 거의 없는 그런 교도소까지 분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도주 위험이라든가 폭력 위험성에 따라서 어떤 교정시설에 수용할까 이제 나누죠. 유수용이라고 그러고, 재소자들도 사실은 분리를 해서 수용하지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공범들 따로 분리하듯이, 또 여자와 남자 분리하듯이, 청소년과 어른을 분리하듯이 이렇게 분리 수용하는데, 재소자도 이렇게 위험에 따라서
검사를 해서 아까 얘기한 슈퍼 맥시멈부터 슈퍼 미니멈까지 이렇게 나눠서 수용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기술을 배워야 될지, 아니면 이 친구는 학교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심리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정신 치료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분리해서 맞는 시설에 수용하는 걸 분리 수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 falling down이라는 게 뭐 말하자면 이런 거죠. 뭐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다라는 이런 식의 영화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보면 여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범죄학 코드 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거죠. 범죄자는 범죄만 하고 피해자는 당하기만 한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요즘 요 근래에 들어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보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더라. 근데 가해자 피해자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호모제니어스, 즉 동질적인 집단의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가해자는 그들이고 피해자는 우리였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고, 그래서 가해자를 어떻게 우리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게 형사정책이에요. 그래서 교도에 가두었는데, 요즘 연구들을 보면, 특히 청소년 범죄 연구를 보면 때린 놈하고 맞는 놈하고 그놈이 맞는 얘기죠. 어느 날은 때리기도 하고 어느 날 맞기도 하더라? 그래서 동질적 집단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해자와 피해자 중점 오버랩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요즘 많이 되고 있고, 이 얘기는 그런 거예요. 때리는 아이가 오늘은 초등학교 6학년 아이고 초등학교 4학년 아이 때려 돈을 뺏었는데, 이런 중학교 2학년 아이한테 걸리면 맞고 뺏기는 거죠. 피해자가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 꼭 이질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동질적인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가해자는 가해만 하고 피해자는 피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비어 크리미널 그러죠. 아주 누범자, 중누범자, 직업적인 범죄자들은 범죄만 하죠. 근데 피해자들은 우리는 대부분 한 번도 안 당하는데 평생, 누구는 여러 번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렇게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이 같은 집단인 경우들이 있다. 또 같은 집단뿐만 아니라 같은 사람이 언제는 때리기도 하고 언제는 맞기도 하더라는 것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편은 이제 피해자 없는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똑같습니다. 뭐 우리 암수 동체인 경우처럼 가해를 하는 사람도 본인이고 그 가해를 당하는 사람도 본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동일인이에요. 뭐 매춘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도박 같은 거는 스스로 범죄를 하면서 피해는 자신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없는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따로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럼 랜덤 바이올런스는 무작위 폭력이라 그럽니다. 사실은 예전에 이제 대표적인 무작위 폭력이 뭐였어요? 테러였습니다. 비행기 납치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근데 요즘 테러조차도 랜덤이 아니라 이제는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을 폭파하는 그런 게 더 많습니다만, 무작위 폭력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보통의 범죄는 다 특별한 관계가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이라든가 원한이라든가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데 요즘 얘기는 묻지마 범죄라든가 무동기 범죄 같은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없으니 특정한 동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 시간과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범죄 피해를 당한 소위 말하면 unlucky guy입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무고한 innocent victim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범죄인데, 한편으로 그래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러면 피해자는 다 똑같은 피해자인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당하는 사람만 있는가? 사실은 피해자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이면서 오히려 가해자보다 더 욕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이거 침입, 강도짓 하다가 피해자가 자기 방어로 오히려 강도가 목숨 잃게 되는 경우, 자기가 죽고도 욕은 그 사람이 받는 거죠. 그죠? 피해자가. 그런 것처럼 피해자가 다 달라요. 사실 역할에 따라서. 그런데 피해자도 한편은 분류가 다양한데, 누구나 될 수 있는 피해자가 있고 그 사람 아니면 피해자가 될 수 없는 범죄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체인지업으로는 바뀔 수 있는 피해자는 아까 묻지마 문제 같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로 범죄 피해자가 된 사람은 그 시간에 A가 아니라 B가 있었으면 B가 피해자가 되고 가가 있었으면 가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바뀔 수 없는 피해자도 있죠. 어떤 거요? 가정 폭력이라든가 연인 폭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애인이라서 당한 거지 아무나 당하는 거 아닌 것처럼 그래서 바뀔 수 없는 피해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범죄 피해자의 다양성,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누가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어떤 짓을 할지도 예측을 할 수 없다. 더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경찰도 그런 국민들을 4,500만 5천만 국민들을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나를 보호해야 된다, 방어해야 된다는 얘기. 자기 방어와 자기 보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전국에 뭐가 많죠? 경호 경비회사가 승행하고 있고 3천 몇 개가 3만 몇 개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요. 또 이제 탐정까지도 이제 합법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스로 지켜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가경주의라고 그래요. 비질란티즘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으셨어요? 가디언 엔젤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수호천사라고? 그런 것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 시민 스스로가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키자. 라는 그런 얘기들이죠. 사실 이런 것들은 불행한 거죠. 나라가 제대로 했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키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나라가 나 지켜줘야 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영화에서 보시면 하나 더 재미난 것은 로드 레이지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노상에서 우리가 뭐 보복 운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분노 조절은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범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인데 소위 말해서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벤트, 사건이 생기면 그것이 폭발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뭐 운전하다가 내 앞에 끼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나한테 빵빵거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리거 이펙트라고 합니다만 그런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기면 범죄를 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많이 느낀다. 세상이 뭐 이래. 얼마 전에 나오나가 그런 얘기 했으면 터치형이라고 세상이 뭐 이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메인 월드 신드롬이라고 세상은 참 비열한 세상, 비열한 세계라는 이런 신드롬을 보여줍니다. 가장 아마 어쩌면 범죄 영화의 그 상징 같은 게 이제 양들의 침묵입니다. 이 영화가 91년도 작품 30년 전 얘기인데 지금 그대로 우리 현실에서 겪고 있는 영화들은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없는 얘기들, 참 기발한 상상이다. 공상과학이었는데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과학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유명한 조디 포스터, 앤서니 홉킨스가 주연한 영화입니다만 시간 되시 꼭 한 번씩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보여준 것은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영화 속 공상이 현실이 그대로 다 됐다. 그 중에 하나가 프로파일링인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서로가 자기가 이제 1호 프로파일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프로파일러라는 자격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 교육기관도 없는데 누가 언제 본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1호 프로파일러라는 자격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이 굉장히 익숙한 용어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그래요. 처음 우리 프로파일링이 과학화되기 시작한 것은 미국 FBI, 즉 연방수사국에서 연방수사국의 행동과학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 행동과학이 범죄자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범죄자들이 그들만의 습관화된 행동 유형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하나하나 추려 분석해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가졌더라 알게 되는 거죠.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자기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볼 때 각자 자세가 다르고 또 얼마 전에 텔레비전 그런 얘기 하면 샤워할 때 어디부터 씻느냐, 머리부터 얼굴부터 이런 얘기처럼 자기만의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습관을 범죄자도 자기만의 그런 습관을 알게 모르게 범행 현장에 남긴다는 거죠. 그 남겨진 흔적들을 분석해서 그 사람의 찾게 되고 그런 습관을 보이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이더라는 걸 추정해가지고 범죄 피의자의 어떤 수를 이렇게 좁혀가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제 프로파일링인데 이런 프로파일링은 사실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 주로 얘기하죠. 지리학적 프로파일링과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건 대부분 이제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인데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은 범죄 발생 지역
장소로 위치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거는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방화 사건을 수사할 때 이런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한테 많은 의미를 남기죠. 대표적인 그런 이 영화의 양은 어떤 의미,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의미를 던지는가. 우리가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시를 읽을 때 시의 해석을 하죠. 시인은 어떤 생각이 썼는지 모르지만 비평하는 사람들, 문학평론가들 이런 뜻이야, 이런 뜻. 마치 한용운이 님의 침묵에서 님은 뭐 조국이다, 어머니다, 뭐 여인이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럼 양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관객한테 던져주고 있죠. 근데 범죄학적으로는 그렇죠. 양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사회 연약한 소수 계층, 특히 여성 타지 않을까, 늘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피해자화하고 있는 그런 여성의 상징으로 표현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편은 아니야, 여자 주인공이 남성 천국이, 남성 주도의, 남성 본의 FBI라는 조직에서 남성 중심적인 조직에서 혼자서 겪어가는 그런 다사로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을 보여주는 본인 얘기 아닐까 라는 이런 그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양이 어떤 의미를 갖든 간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가해자 피해자의 역할도 얘기했습니다. 가해자라고 해서 반드시 100% 맨날 모든 비난받은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라고 해가지고 항상 착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피해자가 더 욕먹는 것도 있더라, 책임 있는. 그랬습니다만, 그러면 결국은 범죄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상식적으로 당연히 누구죠? 남의 돈 뺏고 남을 때린 사람이죠. 가해자가 책임이죠. 어떤 이유에서든. 오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이 영화에서 우리가 안타를 보여. 범죄라는 것은 온 세상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고, 그래서 이 도시는 위험한 곳이고, 그래서 이 세상은 아까 얘기했지만 비열한 사회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신도 피해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피해의식을 사회에 대한 정오범죄에 나타낼 수도 있고, 아주 절대적인 어떤 상탈과 좌절해서 생존을 위해서 생계형 범죄를 할 수도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모든 범죄 책임은 100% 모든 그 사람이 지야? 아니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런 거죠. 버팔로 빌이라는 사람이 모든 문제 전적인 책임이 있을까? 아니야. 여기 얘기하는 닥터 렉터라는 사람이 좀 더 책임이 있을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청소년 범죄를 보니까 가해자다 피해자도 다 피해자다. 우리가 만약 청소년을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가 제대로 키우고 가르치고 살폈다면 내가 탈선을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잘못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어떤 각종 인스티튜션, 시스템, 소셜 시스템, 경제적 제도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이 불쌍한 양들을 현의 남성 본위의 현재의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구할 수가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지 않는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범죄의 책임은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둘 다 피해자다. 그럼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소사이어티, 즉 우리 경제와 정치, 제도, 시스템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형제도에 대한 것을 한번 이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형제도 필요할까? 아니면 없어져야 될까?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해서 논란이 아직도 있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 국가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면서 국가가 사람을 죽이지 않느냐는 얘기고, 지금까지 잘못된 사형 집행이 너무 많았다. 오판의 사람이 하는, 판사도 사람인데 오판이 맞다. 근데 사형시키는 것이 회복할 길이 없지 않는가. 또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살인범죄가 억제된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사형제도 있는 주나 없는 주나 큰 차이가 없다. 같은 주인데 예전에 사형제도 있다가 없다가 다시 생겨도 큰 차이가 없다. 근데 그러면 사형을 통한 살인범죄 억제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사실은 사형제도가 과연 필요한가 아니면 없어져야 되는가 그런 논란이 아직도 있음
던져주고 있죠. 사실은 근데 사형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도 이런 unusual, 비정상적 처벌은 크루얼, 잔인한 처벌은 해서는 안 된다고 금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실 사형 폐지구명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죠.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 20여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형은 아직 존치는 합니다만 실질적인 폐지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사형을 없애는 자들이 뭐라 할까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청구하고 있죠. 그러면 그냥 종신형이면 예를 들어서 감면될 수도 있고 형이 그래서 가석방 될 수도 있겠지만,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은 죽지 않고는 교도소 나올 수 있게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잔인한 형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아직도 있죠. 아까 이제 인셉션입니다. 이거는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참 새로운 영화입니다. 이것이 과학 기술이 새로운 범죄의 수단이고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암시이기도 한데, 사람의 머릿속에 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꿈을 훔쳐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훔쳐서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 연구 개발하는 사람이면 연구 개발자인 머릿속에 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개발하고 있는 뇌 속에 들어있는 걸 훔쳐오는 거죠. 과학 기술을 자기 걸로 훔쳐가는 거. 자,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재미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절도 인간이 그 사람이 꿈속에 들어갔어. 꿈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이 절도인가요? 그거 침입 절도야? 아니, 트레스패싱인가 얘기야. 그래서 안 되는 들어가면 트레스패싱. 그러니까 침입? 부정 침입? 난 침입인가? 아니, 사람이 들어간 건 아닌데? 그러면 꿈속에서 이게 빼내고 왔어. 아니 뭐 디지털 정보도 아니고 데이터도 아닌데 그것도 절도인가? 이런 그 기상천외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게 어떤 범죄지? 범죄와 관련이 있어? 근데 만약 이게 범죄라면 어떤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 범죄라는 거죠. 기업인이 제3자를 통해서 야, 너 돈 줄 테니까 그 사람 꿈속에 들어가서 이거 훔쳐와. 그럼 내 돈 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기밀을, 과학 기술과 기업의 비밀을, 경영 비밀을 훔쳐오는, 훔쳐오니까 만드는 일종의 기업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코퍼레이트라는 기업 범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만, 자연인, 내추럴 퍼슨, 사람만 자연인만 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인도 이런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기업 범죄이죠. 그래서 아하, 그래, 맞아. 특히 우리가 환경 범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옛날 낙동강 패널 오염 사건이 있었는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거기 대표적인 환경 범죄, 즉 기업 범죄거든요. 기업의 범죄입니다. 처벌을 누가 받아? 개인이 아니라 오비 맥주 받았죠. 예를 들어서 벌금형인가 뭐 받았겠지만, 그런 것처럼 법인도 이제 개인 아닌 법인도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뭐 연쇄살인범이 우리나라에서 강호순이가 몇 명을 죽였는가, 유영철 몇 명을 죽였냐, 굉장히 많이 죽였죠.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부 기업 범죄는 수십 명, 수백 명을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고, 그 피해가 수십 년 동안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게 기업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이런 기업의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합니다. 근데 그 심각성은 점점점 이제 일깨하고 가고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최근에 Corporate Killing Act라는 기업 살인죄라는 그 특별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살인죄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어떤 그 기업 살인죄에 적용받는다 해서 그 기업을 우리 사형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 기업을 서울구치소에 우리 종신형으로 가둬둘 수는 없는 거지. 어떻게 할까요? 그만큼 엄격하게 처벌을 하라는 그런 얘기했죠. 그러면 임직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벌금의 액수가 많아진다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기업 범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한 산업보안의 개혁이 나온 것처럼 산업보안의 산업보안이 뭐지? 산업보안이 왜 필요하지? 그 중요성을 일깨워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의 개발에는 수많은 돈과 사람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제약회사나 자동차나 이런 쪽에 가장 많은 기술 유출이 있죠. 그래서 개발하는 중요하면 개발된 것들이 유실되지 않고 도둑맞지 않는 보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시큐리티라고 그러죠. 산업 보안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영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산업 스파이라는 용어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첨단 기술을 빼가려고 전 현직 임직원들에게 뭐 몇배 연봉을 주겠다 온갖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산업 보안의 중요성,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인셉션이 그 사람의 꿈속에, 뇌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뇌 속에 생각들을 훔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범죄는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경과학이 필요한 거죠. 뇌과학이. 여자 아까 잠깐 폭력의 해부 얘기를 했을 때 저자가 레인이라는데 이 레인 박사가 바로 그 신경과학과 범죄학을 결합한 것을 주로 학문 주제로 삼고 있다는 걸 우리가 뉴로크리미널러지라고 합니다. 뉴럴러지 플러스 크리미널러지 합친 것이 뉴로크리미널러지. 우리말로 얘기하면 신경과학 범죄학이겠죠. 범죄자라는 것은 특히 잔인한 범죄를 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정상적이고 어떤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을까? 그것은 모든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지시는 어디세요? 뇌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뇌의 구조나 기능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범죄자가 됐을 것이다. 그 잘못된 뇌 구조나 기능을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 있으면 범죄의 원인을 알 수 있고 치료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뉴로크리미널러지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영화 인셉션의 영화에서 바로 다른 사람이 꿈속에 들어가 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명할 거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필요한 것이 이제 신경과학이고 이 뇌과학이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고 그래서 펜실베니아다 유펜에 보면 닥터 레이니 그 스쿨 디렉터입니다만 거기는 바로 뇌과학과 심리학 범죄학을 세계 학문을 하나로 엮어서 융합 학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과학기술 의료기기가 발전해가지고 소위 기능적 자기 공명 촬영이라고 그러죠. fMRI 같은 게 가천대학의 인천길병원에 가면 뇌과학 연구소가 있는데 엄청나게 시설이 좋습니다. 그 대학의 그 연구소에는 fMRI 기기가 세계 8대밖에 없는 정말 화질이 최고의 그런 그 fMRI 기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뇌를 찍어서 범죄자와 정상인 뇌 구조와 기능이 어디가 다른가를 밝히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됐죠. 그 다음에 넉데이 애프터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보신탕 먹는 날이 뭐라 그러죠? 뽕날 어느 오후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만 재미나는 것은 은행 강도를 하려고 했는데 미수로 끝납니다. 미수로 끝나니까 오히려 은행 직원들의 고객들을 인질로 잡고 그 인질 협상을 벌이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넉데이 애프터눈인데 이 영화에서 주는 것은 그럽니다. 왜 은행 강도를 하려고 작정했을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IMF 시절에 그런 지금 우리 5만 5천 명 교도소 수용돼 있는데 그 당시는 10만 명이 수용됐을 정도 2배 정도 더 많았습니다. 생계형 범죄, 소위 말하는 경제 공경 때문에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범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경우 그래서 하는 범죄. 그러니까 범죄는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나눠요. 하나는 범죄 자체가 목적인 경우. 그러니까 아까 치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범행을 하면 그걸 목표가 달성됐는데 강도나 절도는 범죄가 목적이 아닌 뭐죠? 그걸 통해서 돈을 필요해서 범죄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고 도구가 되는 것이 도구적 범죄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사회심리학자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우리 IMF처럼 어려운 어떤 경제적 공공에 처하고 심하게 처해서 내가 상대적 박탈을 느끼고 심각한 좌절을 겪게 되면 결국 마지막으로는 폭력에 호소하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뭐 고양이하고 뭐 쥐 얘기처럼 쫓기다가 나중에 막다른 골목이 되다라면 애들듯이 이런 좌절과 폭력의 어떤 사회 심리를 얘기를 하게 있죠. 그래서 생계 범죄, 도구적 범죄가 많이 나더라는 걸 보여주고 바로 이 은행 강도 생각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데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바로 인질범의 관계 그 다음에 인질범과 경찰상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위기 협상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인질이 어떻게 심리적 변화를 겪어가는가 인질과 인질범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인공인 여자 소니가 과연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입니다. 근데 어, 우리 뭐 은행 강도를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보호했으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성장하고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했으면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굳이 은행 강도질을 하지 않았을 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은 우리 사회가 만든 피해자다. 그도 이런 그 인식을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성이라는 얘기를 여기 쓰고 있는데, vulnerability라고 범죄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들의 범죄 취약한 계통이라고 그러고, 이런 네 개 집단에 대한 범죄는 같은 범죄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범죄 취약한 계층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좀 이런 취약 계층은 대개 소수 집단, 약자 집단이 범죄에 이렇게 취약하다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 보면 그래 LGBT 같은 경우들도 사실은 성면제를 당하고도 자신 신분 때문에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매춘 여성도 마찬가지고, 뭐 사기를 당해도 돈을 뺏겨도 자신 스스로가 불법이라서 신고하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린 노동자들 중에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황적 취약한 범죄에 상황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라 그러죠. 그다음 요즘에 한참 미국 사회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경찰의 어떤 과잉 대응과 무력 사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 경찰이 무력을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력이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요구죠. 지금 뭐 미국에서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사실은 이 영화가 배경이 됐던 게 뉴욕에 있는 에티카 교도소가 있는데 에티카 교도 재소자의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 뉴욕 경찰에 굉장히 지나치게 과하게 진압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많이 양산했다고 이런 비난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경찰이 잔인성, 폴리스 브루탈리티라고 합니다. 잔인성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처럼 이 영화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경찰이 무력 사용은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어디까지 적정 수준인가에 대한 우리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합의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에 따라 달라요. 미국은 좀 지나친 면이 있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좀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보면 뭐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데 뭐 저녁 야밤에 심야 시간에 보면 술 취한 사람, 주치자들의 어떤 주치 폭력 같은 것들 보면,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강력한 경찰권을 집행하지 않는 거 보면 우리는 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미국은 좀 지나친 것 같지 않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 미국 보시면 그렇죠. 워싱턴 DC 시장이 의회 앞에서 1인 시위하다가 바로 수갑 채워지 가는 거 뭐, 그 정도 강한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경찰에 대한 어떤 태도, 인식, 주민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경찰권 행사가 정당한가 아닌가에 대한 인식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찰권의 행사가 어디까지가 정당한가 합법적인가도 이게 정하는데 굉장히 큰 요인이죠. 그래서 요즘은 극단적으로는 미국의 하원 의장, 펠로시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데, 미국의 경찰들이 특히 소수계층, 흑인에 대한 어떤 폭력 사용이, 무력 사용이 너무 강하니까, 미네소타였죠? 거기서 그런 주장까지 나왔잖아요. 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저런 단언하고 폭력적인 경찰을 우리 지원해야 되는, 예산 주지 마라. 이제 defund poli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런 경찰은 폭력적인 경찰에 시민을 보호하라고 예산을 줬는데 시민을 해치는 경찰을 왜 주느냐, 주지 말라는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저런 경찰 필요 없다, abolish라고 그러죠. 야, 경찰 아예 폐지해버려,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 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경찰의 어떤 무력 사용이 어느 정도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스톡홀름 신드롬을 보여주죠. 인질과 인질범의 관계가 신경이 변화가 됩니다. 처음에는 인질범을 원망하고 증오하겠지.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인질범을 동화되고 동조하는, 편을 들기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그러고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사실은 리마 신드롬이라고 해요. 리마. 오히려 인질범이 자신이 인질에 동화돼서
인질 사건을 망치게 되는 경우들도 경찰에 투항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예전에 그 연쇄살인보다 집단살인들이 있었죠. 막가판가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한 공범 중에 한 명이 막가파의 피해자들 중에 다 목숨을 잃었는데 한 여성만 살아남았습니다. 인질로 잡혔는데 이유가 공범 중에 한 명이 그 인질 여성에게 인간적인 그 관심을 갖게 되고 정을 느끼게 돼서 공범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살해하지 않고 살려주고 그게 빌미가 돼서 이 사람들이 검거가 됐죠. 그런 것처럼 그걸 이제 리마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돼서 동조하는 것 이런 것들 리마 신드롬이라는데 이 영화에서 이런 스톡홀름 신드롬과 리마 신드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트래픽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우리 트래픽은 우리나라 교통 상황들을 얘기할 텐데 그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 마약 얘기입니다. 마약을 이렇게 주고 팔고 트래픽은 뭐 이렇게 옮기고 뭐 하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마약 영화입니다. 자, 왜 우리 마약 범죄로 인식될까요? 사실은 마약과 범죄 드라그 크라임 커넥션을 짓고 있습니다. 마약을 제조, 판매, 복용, 소지 다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철저하게 마약을 타단하니까 처벌하니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니까 뭐가 돼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돈이 되는 거 아니까 어떻게 돼요? 조직범죄가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조직범죄의 어떤 자금줄이 되도록 하더라. 그래서 이게 그런 문제. 그 다음에는 마약에 중독되면 중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약을 계속 맞아야 돼요. 근데 마약이 비싸잖아요. 근데 그 비싼 마약을 구매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마약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범죄를 하게 되더라는. 그 다음에 또 이런 마약에 취해서 충동을 조절이 안 되고 자기 통제가 안 돼서 범행을 하는 경우 마치 이렇게 크라임 언더 인플루언서가 그럽니다만 음주운전처럼 술 취해서 자기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판단력이 없어서 운전하는 것처럼 약물에 취해서 범행을 하는 경우 이런 네 가지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약 정책이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는 워원 드락이라고 그러죠. 마약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뭘까요? 지금 얘기했던 공급 차단입니다. 마약을 제조, 판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처벌하기. 미국에서는 노리에가 대통령까지 파나마의 노리에가 대통령을 남의 나라 대통령까지 잡아다 군이 잡아다가 미국 교도소에 가뒀어요. 왜? 파나마가 거기서 모든 마약을 제주에서 미국 시장에 가지고 온다. 그래서 왜 제대로 단속 안 하냐? 그래서 대통령까지 잡아 넣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러면 공급 차단이 실패했으면 다음은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 차단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음주운전 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는 것처럼 마약도 하지 마라. 마약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마약 공급이 필요 없어지죠. 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요의 차단으로 전환을 했죠.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마약 정책은 비범죄와 합법합니다. 미국에서 여러 주가 워싱턴주로 시발로 마리화나를 옛날에는 치료용으로 합법화했는데 이제는 레크레이션용, 그러니까 담배처럼 술처럼 기호식품으로 합법화시킵니다. 마음대로 마리화나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싱턴 가서 시애틀 가서 마리화나 피고 오면 거기서는 합법화된 범죄 아니지만 우리나라 들어오면 처벌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 어디서든 마리화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화 시켰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이런 이유는 그래요. 마리화나는 미국민의 거의 85% 이상이 평생에 한 번은 다 하더라. 담배 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더라. 또는 마리화나가 오히려 담배나 술보다 훨씬 더 영향이 적다. 그걸로 인한 범죄가 더 적다. 근데 술과 담배는 합법화하면 마리화나 그럴 이유가 없다. 또 오바마 정부 때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약 250만 명, 약 300만 가까이가 교도소 신세를 지고 있는데 그중에 60% 정도가 약물에 관련된 범죄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약물 범죄자가 사형이나 이런 거 하지도 않는 굳이 이렇게 비싼 교도소에 수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 사람 때문에 교도소가 10,000원인데 그 사람만 풀어주면 우리가 다른 재소자, 꼭 피는 재소자에 더 교육 훈련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주
중요 마약 범죄자 아니고는 밥을 주지 않은 이런 주장을 했었었죠. 그만큼 이제 마약 범죄에 대한 그 정책이 많이 바뀌고 실제로 마약이 합법화된 네덜란드가 그럼 강력하게 단속하는 미국보다 마약 범죄가 더 많아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이제 비범죄화할 것이냐 합법화할 것인가 그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인가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이제 그 우리 영화들을 보면 범죄학적으로 우리가 그 감지해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범죄학적 코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의 원인에 대한 코드일 수 또는 범죄의 어떤 그 해결책으로서의 코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사실 저는 영화학자가 아니고 문화예술을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범죄학자로서 이런 영화 속에서 이런 범죄학적 코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영화 장면과 이런 영화 내용이 범죄하고 이렇게 연결시켜도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 조금은 과장될 수도 있고 조금은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범죄학자이기 때문에 영화학자 아닌 범죄학자이기 때문에 범죄학을 더 강조하다 보면 그래서 좀 뭐 약간의 과도한 또는 뭐 약간의 좀 과학 포장된 면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혹시 질문 시간인가요? 네, 이윤호 교수님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 강의 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생 여러분들도 저희 필수 도서로 지정되어 있었던 저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제 범죄 대중화부터 그에 관련된 이제 다양한 예시들까지 예,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12시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그러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제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아서 혹시 이제 괜찮으시다면 질문을 괜찮습니다. 조금만 네. 받아도 될까요? 네, 더 네. 해도 괜찮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생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강연 들었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책 읽으면서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오디오가 켜지지 않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채팅창을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오디오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손들기 활용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신가 봐요, 다. 이게 이제 시간 차이가 약간 있어서 네, 네. 학생들이 이제 인식하고 질문을 뭐 채팅을 하거나 하는 데까지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교수님. 네, 정우성하고 질문해 주세요. 오디오 켤 수 있나요? 정우성하고 오디오 접근 권한이 없어요. 혹시 하셔도, 채팅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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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게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으면 그냥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온라인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뭐 브라우저 설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디오를 쓸 수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질의응답 진행하는데 시간이 네, 좀 걸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교수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요, 기업 범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unsafe workplace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안전하지 못한 작업장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지하철에서, 젊은 직원이, 사고를 당한 거라든가, 또는 광산에서 심폐증을 걸린다라든가, 이런 직업병 같은 경우들이 하나 있고요. 또, 안전하지 못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사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미국 포드 자동차의 핀포 사건이라는 거 있어요. 자동차 아주 결정적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회수 와서 수리해서 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냥 그대로 팔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송까지 붙었습니다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였던 그런 보상을 했었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바로 징벌적 배상제도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기업 범죄로 인한 이익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액수의 어떤 징벌을 가함으로써 기업이 어떤 이런 안전하지 못한 불안전한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도 아마 지금은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게 뭐냐면 PL법이라 그러죠. 프로듀스 라이어빌리티라도 제조자 책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런 법이 좀 더 강화될 필요는 있겠죠. 그다음에 국가는 형벌의 목적이 좀 다르다고 했었죠. 우리는 사실은 북유럽을 비롯해 유럽 국가의 여러분 교도소 사진이나 이런 거 보시면 호텔 부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시설도 좋고, 자유롭게 출퇴근도 하고 학교 등하교도 하고 할 정도로 그런 반면에, 뭐, 미국의 옛날에 알카트라츠라든가, 좀 에티카라든가, 또는 이런 미국의 슈퍼 맥시멈 스큐리티 교도소 같은 데는 굉장히 엄격한 교도소이죠. 형벌이 강하게 소문나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수와 소위 말 진보라고 그러나요? 컨서브티브하고 리버럴하는 형사 정책이 정벌이 다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게 뭘까요? 보호관찰이죠. 그다음 가장 보수적인 것은 뭐 옛날에 청송 보호감호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부터 정신형까지도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벌 목적은 다양합니다. 말은 이제 교화 개선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교화 개선 자체도 인신의 구속을 전제로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인신 구속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처벌이죠. 처벌을 어떻게 사회적 요인의 범죄 많이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아까 얘기한 IMF 같은 경제적 공공에 인한 어떤 생계형 범죄라든가 청소년들의 어떤 온전치 못한 가정으로 인한 어떤 일탈이라든가 학교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학교 폭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청소년 비행에서는 우리 청소년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는데 그 나이가 어린 이유가 뭘까요? 나이가 어리서 처벌하지 않는 데는 어리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상적인 어떤 의사결정과 선택을 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사회적 요인 때문에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면 그걸 우리 결정론이라고 그러죠. 될 수밖에 없었다면 그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개선해주고 변화시켜줘야만 옳죠. 근데 우리 지금까지 형벌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회적 환경의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국가는 범죄자에게 네가 잘못됐어. 네 혼자만 밖에서 제정신 차리면 돼 라고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탈을 하고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가정도 그대로 학교도 그대로 사회도 그대로고 근데 소년원에서 교도소에 깨끗이 해서 보낸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뭘까요? 본인도 변화해야 되고 그런 환경도 바뀌어서 사회 환경과 범죄자가 둘이 재결합할 수 있어야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갖고는 얘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가 그럽니다. 범죄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범죄적 환경에 치여서 범죄자 될 확률이 제일 높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개인의 결합의 산물로 보니까 개인도 문제,
환경도 문제 둘 다 개선돼야 된다고 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형벌만이 능사도 아니고 또 교화 개선만이 능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 형벌이 사회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나요? 어, 아, 그렇죠. 범죄자라는 것이 모든 범죄자 형벌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마치 환자들 치료할 때도 입원이 필요한 친구도 있고 그냥 통원 치료만 해도 되는 친구도 있고 약만 먹어도 되는 친구도 있고 쉬기만 해도 되는 친구도 있는 것처럼 범죄자들도 교육이 필요한 친구, 훈련이 필요한 친구, 처벌 외에는 방법이 없는 친구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three strikes out이라고 그러죠. 삼진 아웃 같은 거는 두 번까지 기회를 줬는데 안 되니까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유일하게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된다. 처벌만 해당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범죄자가 1년에 우리 200만 건의 범죄가 일어난다면 그 200만 건의 범죄자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맞춤형 형벌, 맞춤형 뭐 처우. 그래서 이걸 individualize, 즉 개별화된 처벌이 필요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형벌이 지금 너무 단순하죠. 집에 가거나 교도소 가거나라는 것을 좀 다양화시켜야 되죠. 소위 말해서 in between community and prison, 즉 지역 사회와 교도소 사이에 뭔가 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맞춤형 처벌이 가능해지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일부 보수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아니,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죄를 치러야지, 왜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느냐, 보수자들은 그렇습니다. 교도소는, 칸츄리 클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교도소여야 된다. 교도소는 형벌의 장소이지, 장소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 일부에서는,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어정부 교도소 재소자들이, 서울대생들보다, 토익 평균 점수가 높았나? 실제 이제 어정교도소 영어 전담, 외국어 전담 교도소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 범죄 피해자는, 나영이, 지금 강호순이가 나오나요? 누구죠? 조두순이 나오는데, 그 피해 학생 나영이는 치료비 다 본인 부담입니다. 조두순이는 우리 국가가 다 먹이고 입히고 재고 치료해 주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피해자가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가해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형사정책이 가해자 우선의 형사정책이라서 좀 방향이 좀 전환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소자들은 범죄자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범죄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유 막론하고 그에 상한 처벌을 받는 것이 뭐죠?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걸 데저트라고 합니다. he deserve punishment죠. 맞죠? 이유 없는 거죠. 그다음 정의 모형이라는 데서 죄를 지었으면 처벌 받는 것이 정의죠. 우리가 크리미널 저스티스라 그러잖아요. 사법정의라면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은 죄에 상한 처벌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교도소에서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교도소에 뭘 하냐면 교화 개선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재범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 인식이 그런 거예요. 범죄자들이 왜 범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합법적인 수단과 기회로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면 굳이 남의 돈을 뺏거나 훔칠 이유가 없다. 근데 다수의 범죄자들이 그럴 기회와 수단이 없어서 남의 돈을 어쩔 수 없이 뺏고 훔친 경우들아. 따라서 얘들에게 그런 합법적인 기회와 수단을 제공하면 되지 않는가? 합법적인 기회와 수단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바로 교육과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 제일 많은 시간을 교육하고 직업 훈련시키는데 할애하고 있고, 그래서 재소자들이 직업 훈련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따죠. 실제로 영등포에 있는 남부 교도소 같은 데서는 요리 교실이 열리는데 전국에서 많은 재소자들이 요리 자격증 따려고 지원을 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사실은 일식, 한식, 양식, 중식 다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굳이 남의 돈 뺏건 훔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교도소 수용 자체가 형벌이고요. 자유를 억압당하니까. 그다음에 억압당 채로도 재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시켜서 혼자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자,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심신미약, 요게 요즘 많이 문제가 되죠. 아까 영화배우 조디 포스트 얘기했습니다만,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저격해서 미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범죄자, 우리나라 같으면 굉장히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단 하루의 형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인세인하다, 즉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입니다. 왜 제정신이 아니었을까요? 조디 포스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었고, 제정신이 아닌 아이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정신병원에 요양해라, 입원해서 치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어로 insanity defense라 그래요. 정신질환에 의한 감경입니다. 우리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지금 바뀌었습니다만, 술 취한 사람들이 범죄를 감경해줬어요. 그 대표적인 게 조두순이에요. 술 취해서 그렇다고. 근데 사실은 정신질환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술은 지가 선택해서 마셨습니다. 따라서 술 취해서 지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도 다 본인 책임이어야 돼요. 음주는 감경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같은 데는 음주는 가중처벌 대상이 돼야 돼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근데 이제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죄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관계가 복잡해지고 약물 중독자가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정신질환이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심해야지, 정신질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엄격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관대하게다 보면 아까 레이건 대통령 저격 미수처럼 처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미약 감경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정신미약을 어떻게 우리가 진단할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임상심리학자들이 개인 사무실을 많이 내고 있고, 전문가 자문 엑스퍼트 위트니스라 그래 전문가 증언을 많이 씁니다만, 그래서 검사 측과 변호사 측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놓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신중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심신미약에 대한 어떤 감형 요소냐 감경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히려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합리적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근데 가만 보니까 범죄가 너무 심각해진다. 그래서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아까 얘기하는 술 취한 사람의 얘기지만, 또 하나는 청소년 비행이죠. 촉법소년들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얘들이 합리적 선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심신미약자처럼.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처벌하는 것은 전과자로 낙인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 범죄자의 논의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심신미약과 관련된 논의는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더 많기는 할 텐데요. 저한테 시간이 좀. 메일로 보내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남아있는 학생들은 이제 질문을 이제 저희 교수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합해서 선생님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연과 질의응답까지 정말 이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이제 저희는 네, 분반별 활동이 점심시간 이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분반